네, 밖에 계신 분들은 이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오늘도 되게 많이 와주셨고, 근데 80분의 대기가 20분이나 너무 꽉 차면 어떡하지라는 기대를 했는데, 역시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딱 적당히 오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처음이신 분 계세요? 오늘 7번째 미더업인데, 난 오늘 처음 왔다. 우와, 좋습니다. 이렇게 뉴비가 많을수록 사실 커가는 미더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미더업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주제들, 크게 두 가지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와이파이는 아까 계속 띄워놨으니까 혹시 인터넷 쓰실 분들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그 카톡 아마 커뮤니티 대부분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에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카톡도 많이 좀 들어가셔서 여기 개발자분들 좋은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같이 많이 블록체인 개발자 생태계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디스코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디스코드 서버예요. 뭐 커뮤니케이션이 많지는 않은데 미더업에 대한 공지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공지 정도 확인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도 주시면 답변해 드려요. 그다음에 이 미더업은 계속 지금 7번째인데 계속 똑같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뉴비도 많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어 쓰시는 분들이죠 대부분. 블록체인 개발자분들 많이 계신데 같이 좀 소통하고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를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오프라인 미더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뭐 저는 이제 클레이튼 코어 개발을 하고 있지만 클레이튼 얘기만 하자고 하는 미더업은 아니고 한국에 있는 다양한 블록체인 쓰고 계신 거 여러 개 같이 얘기를 하면서 편하게 소통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만들었어요. 줌으로도 하고 있는데 줌에 들어오 계신 분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녹화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지난번 회차부터 그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마이크를 들고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경품도 여러 개 준비했는데 오늘 질문자분들 계시면 경품도 미리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의욕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중간에도 저희 발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까지만 발표해라는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중간중간 질문 주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이크 받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원래 클레이튼 얘기 사실 거의 잘 안 했었죠. 다른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좀 클레이튼에 관계된 것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클레이튼 이제 1.10 버전도 릴리즈를 앞두고 있고요. 연말 정도에 릴리즈를 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들이 좀 많아서 같이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티오리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저희 이제 그 오디팅도 많이 하시고 이제 다양한 경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보안 쪽에. 같이 이따가 다음 세션에 클레이튼에서 이제 오디팅 하는 거, 테스트 코드 어떻게 짜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품 추첨이 있으니까 뭐 급하시지 않으시면 남아 계시면 이런 것들 경품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품은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시 좀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카이카스 모바일 좀 먼저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켓에 있는 내용은 이따 경품 추첨하면서 하나씩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카이카스 모바일만 먼저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제가 클레이튼 1.10에 대한 거 사실 분량이 조금 많긴 한데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클레이튼에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테니 이 버전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먼저 이제 클레이튼 스코어 개발하고 있는 폴린이라고 하고요. 이제 한국 이름은 김정현이고 저희 크러스트 유니버스에서 클레이튼 코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메인넷 때부터 계속 같이 개발해 왔었고 지금도 클레이튼 코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변화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드포크에 대해서 네이밍을 좀 이번에 붙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마그마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코어. 그런데 C가 또 K로 바뀌어 있죠. 카카오의 네이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포크 아이템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하드포크가 바오밥은 한 1월 정도, 사이프러스는 한 3, 4월 정도에 반영할 예정인데 스케줄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때 변경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 조금씩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다음 하드포크는 아닌데 좀 개선 사항이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무슨 의미냐? 먼저 하드포크를 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1.9 때부터 네이밍을 좀 쓰기 시작을 했고
마그마라는 걸 써서 이제 하드포크를 했고요. 1.10에는 코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해요. 예. 그다음에 멘틀, 칼데라 아직까지는 4개 정도의 키워드가 정해져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화산에 관련된 용어들이죠. 그래서 클레이튼 2.0을 하면서 저희가 마그마를 모티브로 해서 이런 디자인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이어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드포크 이름들을 좀 정해보고 있어요. 매 버전마다 하드포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변경 사항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버전마다 하드포크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1.9고요. 지금 이제 코어가 1.10이고 이게 이제 이번 달 말 정도에 릴리즈를 앞두고 있고요. 멘트라고 칼데라는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고 추후에 이제 하드포크가 필요할 때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드포크는 크게 저희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호환성이 안 되는 거랑 이제 이제 뭐랄까 임프루먼트 개선하는 하드포크를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는 호환이 안 되는 것보다 이제 개선하는 쪽에 많이 하드포크를 진행을 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드포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포크가 그럼 언제 이제 활성화가 되냐라는 걸 봤을 때 이제 바이너리를 업데이트할 때 바로 활성화가 되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이제 그 바이너리 안에 이제 하드포크에 대한 블락 넘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블락 넘버를 지날 때 이제 하드포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블락 넘버는 이제 하드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블락 넘버 지날 때부터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하드포크 블락 넘버 이전에는 반드시 노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새로운 하드포크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배드 블락이 발생 안 합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혹시 노드 돌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블락 넘버를 어떻게 결정하냐라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릴리즈하는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생태계에서 노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걸 좀 따져가지고 블락 넘버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하고요. 그걸 이제 그 코드에 넣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1.10은 아직 다 결정된 건 아닌데 바오밥은 결정이 되어 있고 사이프레스는 바오밥 이제 QA 과정 좀 거치면서 그 이후에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경 사항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볼 거는 이제 KIP 저희도 이제 클레이튼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KIP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EIP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81하고 82예요. 뭐가 좀 복잡하죠. 근데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시간은 오늘 좀 부족할 것 같고 구조는 이제 KIP 81 문서에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보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것들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컨트랙트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어드레스북은 기존에 있던 거고 그 밑에 3개는 새로 추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드레스북은 저희 메인넷 런칭할 때부터 GC들의 스테이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컨트랙트고요. 그 이후에 원래 CN 스테이킹 컨트랙트가 있어서 거기에 스테이킹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변경 사항에 따라서 버전 2가 나왔고 그다음에 스테이킹을 트래킹할 수 있는 스테이킹 트래커 그다음에 가버넌스에 보팅을 할 수 있는 보팅 기능을 가진 컨트랙트 그 3가지가 이번 업데이트에 같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 이 컨트랙 오디트는 또 티어리랑 같이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는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희 가버넌스 포럼이라는 걸 런칭을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 했고요. 그 가버넌스 포럼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저희가 올리고 싶은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엽니다. 그래서 최근에 퍼미션 리스트에 관한 논의를 좀 진행을 했었죠. 그런 것들을 계속 가버넌스 포럼을 통해서 이제 뭐 그 가버넌스 커뮤니티 카운실 멤버들의 의견도 받고 외부의 의견들도 받을 수 있는 창구로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가버넌스 포럼에서 충분히 이제 디스커션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실제 투표는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할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가버넌스 포럼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단에서 이제 프로포저를 이제 보팅 컨트랙트를 통해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보팅 컨트랙트를 통해서 올리면 그때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는 결정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가버넌스 카운슬 멤버들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버넌스 카운슬 멤버도 나왔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요 보팅하는 시점에 가버넌스 카운슬 멤버 투표할 수 있는 멤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일간 스테이킹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져요. 그래서 스테이킹의 양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의 개수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어떤 의견을 표시하고 싶은 안건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충분히 스테이킹을 조절할 수 있게 7일간의 기간을 주고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킹 트래커가 그걸 스테이킹 양을 추적을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일이 지나면 보팅 기간 앞에서의 7일은 이제
보팅을 준비하는 스테이킹 양을 조절하는 7일이고요. 그 다음에 7일은 실제 투표를 진행하는 7일입니다. 7일간 투표를 진행해요. 그래서 앞에 7일에 스테이킹 양을 조절해 놓고 그 다음 7일 동안 보팅을 합니다. 보팅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프로브가 될 수가 있고 리젝이 될 수가 있겠죠. 리젝이 되는 경우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캔슬이 되는 경우는 이제 뭐 끝나게 되겠죠. 더 할 게 없을 거고. 어프로브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실행 딜레이가 좀 있는데 한 이틀 정도를 실행할 것을 딜레이를 좀 시켜놓고 그 사이에 이제 7일간 그 다음 7일간 동안 트랜잭션을 실행을 시킵니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보팅할 때 이제 프로포저를 올리는데 그 프로포저이 예를 들어 민팅 어마운트를 조절한다. 아니면 뭐 KI, 뭐 KGF, KIR 이런 펀딩의 어떤 비율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건 실제 온체인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런 게 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트랜잭션을 실행시켜서 적용이 될 수 있게 하고요. 뭐 그렇지 않은 뭐 일반적인 뭐 이번에 했던 퍼미션 리스트에 대한 투표라든지 실제 온체인상에 뭔가 데이터가 반영될 게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실행할 트랜잭션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트랜잭션을 실행시킬 건지 아닐 건지가 판단이 되고요. 트랜잭션을 7일간 실행시킬 수 있는데 봤더니 뭔가 좀 이슈가 있어서 좀 트랜잭션 실행이 힘들다. 뭐 캔슬해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했다든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 트랜잭션 실행이 안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 7일 기간이 지나면 이제 만료된 상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을 두고 있습니다. 요 기본적인 시나리오 동작은 이렇게 되고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KI 80일에 어떤 스펙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좀 축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들을 좀 더 궁금하시다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1이 있고 82가 있습니다. 82는 리워드의 변화인데요. 리워드가 기존에는 지금 이렇게 현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민팅하는 리워드랑 트랜지션 B도 이제 리워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전체 리워드가 되고요. 그 리워드를 프로포저, 블락을 만든 사람이 50%, 그다음 KGF가 40%, KI 10% 이렇게 나눠 갖게 돼요. 현재 민팅이 원래 9.6 클레이였는데 이제 6.3 클레이인가 4 클레이인가 이렇게 변화됐죠. 그 이후에는 지금 이런 비율로 리워드가 분배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바뀌려고 해요. 그래서 그 스테이크 앞에서의 그런 가버넌스와 스테이킹 양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블락을 생성하는 것들의 구조가 좀 바뀌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프로포저가 블락 리워드 20%를 가져가고요. 그다음 스테이커가 80% 가져갑니다. 지금 사실은 이 두 개가 블럭을 생성하는 그 노드가 모두가 가져가서 그 노드에 있는 스테이킹 양에 따라서 다시 분배를 해주는 이런 거였는데 아예 스테이킹은 별도로 판단을 하고요. 프로포저가 20%, 스테이킹이 80%, 나머지 두 개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트랜지션 B도 지금도 물론 반을 태우고 있긴 합니다. 반을 태우고 있는데 나머지 반에 대해서 이거는 프로포저 다 가져가고 요거에 대한 근간에 대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논리는 뭐냐면 트랜잭션 B는 트랜잭션을 실제 일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프로포저에게 모두 주는데 이제 블락을 생성하는 거는 이제 스테이킹에 기반해서 기존에는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프로포저가 동일한 확률로 블락을 생성하게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변경한 이유는 특정 그 스테이킹을 많이 하고 있는 노드가 페일이 났을 경우에 그 친구에 의해서 피해 네트워크 블럭 생성의 지연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블럭 생성할 수 있는 확률은 같게 맞춰놓고 다만 스테이킹을 얼마 했냐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춰서 직접 스테이크를 줄 수 있게 그렇게 이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락 생성하는 거에 대한 일부 블락 리워드랑 트랜지션 B에 대한 리워드는 이제 블락 생성하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요 양만큼은 블락 생성과 관계없이 이 전체 생태계의 스테이킹된 양을 기준으로 모두 나눠 갖게 되는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해 보면 예전에는 스테이킹 많이 하는 친구가 블락 생성을 많이 해서 그 친구가 이제 결국 리워드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블락 생성을 하되 진짜 스테이킹 양에 따라 실제 들고 있는 CN들에게 리워드가 매번 분배될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페일이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전체 리워드 중에 10%, 40%, 40%, 10% 이렇게 나눠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포저 셀렉션의 폴리시가 조금 변경이 됐는데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진위 개수라는 것들을 적용을 해서 약간 부의 재분배 효과도 누리고 그런 것들을 좀 했었어요.
네, 진행하다 보니 사실 퍼블릭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사실 진위계수 예전에 운영할 때는 퍼블릭 스테이킹이 없다라는 가정이 사실 있긴 했었거든요. 네, 퍼블릭 스테이킹이 들어가면서 스테이킹 운영하는 주체가 내가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스테이킹을 더 많이 모았는데 사실 리워드는 더 못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구조상에서는 진위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위 계수는 폐지를 하게 됐고, 근데 폐지를 하면서 문제가 결국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킹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블럭을 많이 뽑게 되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페일이 나게 되면 네트워크 전체의 지연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변경을 해서 모두가 동일한 그 블럭 생성 확률을 가져갈 수 있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이제 동일해졌고요. 예를 들면 코드상에서는 이제 모든 CN의 스테이킹 양이 그냥 1인 걸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테이킹 양에 따라서 리워드가 분배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스테이킹은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블록 생성은 모두가 동일한 확률로 한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현재 상태의 수준을 보고 제일 좀 빠르게 그리고 문제없게 구현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는 사실 랜덤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한 3,600개의 블락에 대해서 프로포즈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해놔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조금 이제 좀 더 랜덤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레블락 랜덤한 값을 좀 추출하는 그런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라이브샷인데 이거 사실 그 트러스 리스트 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문의해 주시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다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좀 빨리 해볼게요. 디라이브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히는 설명을 다 못 드릴 것 같고 저희가 메인넷 내면서 구현을 좀 몇 개를 해놨었어요. 기본적으로는 머클 패트리샤 트라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루트를 빼는 게 기본 동작 방식이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RLP를 인코딩한 걸 모두 합쳐가지고 좀 더 빠르게 컨캣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머클 프루프를 생성할 수 없게 되다 보니 트랜잭션이 이 블락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게 이제 트러스리스한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프루프가 필요한데 그 프루프를 생성하기 좀 힘들어서 저희 다시 이제 오리지널을 바꾸면서 성능을 좀 개선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좀 택했고요. 기존에 빨라서 이거 했지만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오리지널로 앞으로 변경이 될 것 같고 이것도 아마 이번 하드포크에 같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러스리스한 브릿지를 만들 때 이제 그 속해 있는지에 대한 프루프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바꿨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사실 그 머클 패트리샤 트리를 실제 트라이를 구성을 하는 것 때문에 오버헤드가 되게 컸어요. 스택 트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이제 이 증가하는 순서의 키 오더링을 갖고 인서트를 할 경우에 좀 최적화한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걸 해서 조금 성능을 개선하면서 이 머클 트라이를 생성할 수 있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드포크 아이템이 돼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랜덤 저희 체인링크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체인링크는 아직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대신 그 이더리움에도 OP 랜덤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difficulty라는 OP 코드가 이제 POW에서 POS로 이제 이더리움 넘어갔죠. 그래서 POW에서 있었던 difficulty라는 필드가 필요가 없어지면서 요 OP 코드를 프리브 랜다오라는 OP 코드로 대체하는 거를 이번 런던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런던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OP 코드는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 저희가 기존 디피컬티가 항상 블락 넘버랑 동일한 값이어서 랜덤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서 당장에는 그 이전 블락의 해시 조금 약간의 랜덤성을 가진 해시를 넣는 걸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OP 랜덤을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게 최선은 아니고 요거는 지금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했고 그다음에 OP 랜덤의 랜덤성을 조금 더 가져가는 구현을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랜덤 비슷하게 여러분이 랜덤 넘버를 넣어서 추첨을 해볼 건데 그런 방식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그니처를 이용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아마 다음 버전엔 조금 더 랜덤한 값을 쓰실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EVM 체인지도 좀 팔로우업 했어요. 가스 프라이스에 대한 부분들 이슈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 몇 가지 추가로 진행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 이슈가 이제 런던 부분에 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하드포크에 대한 아이템들이에요.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슬라이드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웹소켓에 이제 그 고클라이언트에서 헤더를 오센티케이션 헤더를 넣을 수 없는 이슈가 있어서 그걸 쓸 수 있게 웹소켓 라이브러리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스냅샷이라는 기능이 원래 이더리움에도 있는데 저희도 추가를 했는데 그 성능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할게요.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디버그 네임스페이스가 저희가 오픈을 해서 그 리버트 트레이서들, 그러니까 컨트랙트에 리버트가 발생한 경우에 메시지를 보통 남기니까 그걸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디버그 네임스페이스도 몇몇 퍼블릭 노드에서 API를 오픈을 해놓으려고 했었고, 근데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코드를 넣어서 트레이싱을 하거나 아니면 좀 나쁜 값을 쓰거나 그럴 수 있는 펑션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케이스는 그냥 그 디버그로 오픈을 했고요. 문제가 있는 건 언세이프 디버그라고 해서 네임스페이스를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언세이프 디버그는 현재 디버그가 제공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제공할 예정이고, 이쪽 디버그는 그중에 좀 안전한 것들만 빼서 API를 오픈할 수 있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API들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스 블락, 트레이스 트랜잭션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쓰셨을 텐데 거기에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멜리셔스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넣는 실행은 안 되고 이미 정의된 뭐 리버 트레이서나 콜 트레이서 그런 것들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타이밍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초에 블락을 하나씩 찍다 보니까 다른 블록체인과 좀 다른 이슈들이 좀 나오는데 서버의 시간이 조금 안 맞게 됐을 때 블락을 따라가는데 배드 블락이 나오는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블락을 처리 못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시간차 때문에 타임 싱크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걸 좀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NTP를 통해서 타임 싱크하는 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임 싱크를 실제로 실행하는 건 아니고 서버 시간하고 이제 NTP 서버의 시간하고 내 로컬 서버의 시간하고 체크를 해서 그 차이가 크면 이제 시간 맞춰주세요라고 에러를 낼 수 있게 해서 그 관리자가 시스템 시간 업데이트 할 수 있게 그렇게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메모리 최적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타임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업데이트를 내가 언제 해야 돼요?가 사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릴리즈 목표는 12월 27일에 릴리즈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하는 거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고, 릴리즈하게 되면 7일에서 9일 사이에 바오밥 CN과 PN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바이너리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때 이제 저희 바오밥 네트워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노드 업데이트를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드포크 블락 넘버는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아마 릴리즈 노트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대충 시간이 현재 시각 기준으로 한 1월 10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 뭐 블록 생성 이슈에 따라서 조금 더 지연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드포크가 액티베이션이 되니까 최소한 이 시간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바오밥 노드를 돌리고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새로운 블락을 따라가는 데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건 하드포크에 따라서 아까 가스코스 체인지나 이런 것들은 바로 반영이 되고요. 몇 가지 기능은 가버넌스 보팅을 한 이후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리워드 폴리시는 바로 반영이 될 거고, 그다음 가버넌스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디라이브 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 기능은 보팅이 되고 나면 보팅 이후에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드포크 액티베이션이 되고 가버넌스 보팅을 11일에 할 거고, 그게 액티베이션 되는 건 19일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건 한 1월 19일 바오밥 기준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바오밥에서 좀 테스트를 거칠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없는 걸 잘 확인하고 나면 지금 현재 사실 변화가 좀 많기 때문에 한 3월 뭐 그 정도에 사이프레스 업데이트 하는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프레스도 그때쯤 되면 정확한 타임라인을 조금 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시스템이 그럼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모든 에코시스템 파트너분들 다 와 계시진 않겠지만 좀 설명을 같이 드려보면,
이제 블락 익스플로러에는 사실 많은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가버넌스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보여주는 것도 업데이트가 필요할 거라 저희 가버넌스 업데이트에 대한 81번, 리워드에 대한 82번, 그리고 겟 블락이나 겟 헤더에 대해서 조금 그 API 체인지가 약간 있습니다. 큰 건 아니고 그 오타 하나 정도 변경이 되었고요. 겟 헤더에서도 보트 데이터란 필드가 일부는 있고 없고 했는데 모두가 포함되도록 약간의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임스페이스가 두 가지로 분리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블락 익스플로러 개발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쪽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앞에 그런 것들은 지갑에 서명하거나 이런 기능이 달라진 건 아니라서 원래는 특별하게 하실 건 없을 것 같고, 그다음 뒤에 빌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OP 랜덤, 그래서 OP 디피컬티랑 같은 필드일 거고, 지금은 블락점 디피컬티 솔리디티 코드상에서는 이걸로 얻을 수 있겠죠. 이게 현재 값은 이전에 블락 해시를 리턴한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시그니처 베이스 랜덤 같은 걸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가스 코스트 값이 변경이 되어서 런덤 EVM과 동일한 가스 값을 리턴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겟 블락이나 겟 헤더는 동일한 거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몇몇 가버넌스 API를 클레이 네임스페이스로 좀 같이 옮겼어요. 그래서 가버넌스에 대한 정보들을 클레이 네임스페이스도 조회를 하실 수 있게 추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노드 오퍼레이터랑 같이 좀 연결될 텐데, 그 클레이 콜을 할 때 그 클레이 콜이 좀 오래 걸리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타임아웃이 걸려 있는데, 기존에는 10초가 그냥 하드 코딩 되어 있었는데 이걸 플래그로 더 좀 그 콜 시간을 좀 늘릴 수 있게 조절할 수 있게 좀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드를 돌리면서 이런 디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면 콜 시간이 혹시 이슈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느리거나 줄이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도 아마 이런 정보들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다 릴리즈 노트에 포함돼 나갈 예정이에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드 오퍼레이터도 유사합니다. 이런 정보들 쭉 있고, 이제 타임 싱크에 대한 부분들 노드 운영할 때 좀 더 필요할 테니 이게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뉴렐릭의 APM을 이제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노드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독도 함께 쓰실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돼서 혹시 데이터독을 통해서 노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매트릭이나 로그 같은 것들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릴리즈 노트에 포함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이해하고 가셔야 될 거는 아마 타임라인이겠죠. 아마 지금 한 번의 설명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노드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앱 개발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타임라인 생각하셔서 특히 바오밥 기준으로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업데이트가 될 거다. 사이프레스는 한 3월 정도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숨가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코멘트가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선물도 있어요. 네, 아마 이번 한 번으로 다 이해하시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마 릴리즈 노트 좀 정리해서 나갈 테니까 그 이후에도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다 가격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기 힘들지만 빌딩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없으면 다음 세션으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세션은 이제 체인라이트에서 준호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 제목은 플레이팅 플러스 파운드리 How to write a code like a pro. 발표로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클레이튼 플러스 파운드리 해서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하면 좀 클레이튼에서 잘 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왜 테스트 코드를 좀 짜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이 톡을 하게 된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클레이튼이랑 저희 회사랑은 그 메인넷 런칭 전부터 계속 시큐리티 오딧을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미더블 처음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클레이튼 미덥이나 아니면 다양한 좀 웹실 미덥 쪽 많이 나가서 네, 발표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발표도 원래는 좀 핸즈온 엑서사이즈들 하면서 좀 같이 테스트 코드 짜보고 뭔가 디플로이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발표였는데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좀 개론적인 내용만 조금 하고 사실 마지막에 그냥 뭐랄까 기승전결의 결이 없이 좀 끝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더 기회가 된다면은 뭔가 핸즈온 엑서사이즈 느낌으로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임준호라고 하고요. 뭐 해커이자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는 저기 그 이더리움 익스큐션 레이어 버그 바운티에서 뭐 18년까지만 하고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네, 한 5등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라이트 저기 사이트는 저희 이번에 Theory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웹실 오디트 쪽, 시큐리티 쪽을 아예 좀 분리를 했는데 네, 그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아젠다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시큐리티 오디팅 하는 펌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소스 코드를 토대로 이제 저희한테 오디 리퀘스트를 주실 때 어떻게 하면 좀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코드를 잘 짜두는 건데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2, 3년 동안 오디트하면서 봤었던 어떻게 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못 짤까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운드리라고 하는 좀 거의 하드에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드에서 한 100배 이상의 그런 효율성을 내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톡의 동기는 이제 2, 3년 동안에 저희가 계속 스마트 컨트랙트 시큐리티 오디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크게 오디시 느려지게 되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패치 관련된 패치를 해야 될 항목들을 이제 오디 끝나고 마지막에 전달하는 것보다 좀 그때그때마다 컨티뉴어스하게 전달을 하면서 오디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치도 그때그때마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패치가 뭐 느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패치, 뭐 예를 들면 패치를 해서 다른 데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해서 또 다른 버그를 생산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능상에 애초에 문제가 있어서 구현을 다시 해야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는 뭐 프리시전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EVM 같은 경우는 픽스 포인트를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눗셈이나 이런 연산을 할 때 그 정밀하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를 이제 그냥 테스트넷, 뭐 바오밥 테스트넷이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뭐 고릴이나 이런 이더리움 테스트넷에서 하다 보면 이제 한 30분이나 뭐 2, 3일 정도는 전혀 좀 문제 없이 그냥 어프록시메이트한 밸류들로 나오기 때문에 잘 되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몇 개월 이상 운영이 되다 보면 그런 프리시전이 계속해서 커져서 좀 크리티컬한 문제로 좀 발생되는 경우의 버그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의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테스트 케이스가 작성이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오디시 느려지거나 병목이 걸리면은 네, 더 좋은 시큐리티 오디트를 네,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오디팅 하는 펌이다 보니까 오디 기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시큐리티 오디트를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미 한 작년 8월에 그 스탠포드에서 디파이 시큐리티 서밋 이제 그 컨센시스 다들 아시죠? 거기에 이제 딜리전스 팀의 사람이 와서 발표를 했던 게 있는데 이제 간단합니다. 리더빌리티가 좋은 코드를 작성해야 오디터빌리티도 높아지고 그러면 더 나은 시큐리티를 가져올 수 있다. 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발표 영상은 한 10분 정도 되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코드를 작성해야 더 나은 보안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거의 매번 오디트 할 때마다 겪는 경험인데요. 저희가 오디트 할 때 그냥 펑셔널리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냥 오디시 스탑이 되고 뭐 몇 개월 뒤로 밀린 케이스도 종종 있고요. 뭐 아니면은 그거 패치하느라 실질적으로 보안 감사는 뭐 나중에 받는다고 뭐 넘어간 케이스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냥 돈도 날리고 저희도 시간 날리고 뭐 서로 얻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테스트 코드의 필요성과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 쓰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성은 뭐 간단하게 말씀도 드렸지만 이미 뭐 구글에서 하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가이드라인이나 뭐 기본적인 그 잘 소프트웨어를 디벨롭을 잘 하려면 이제 배우는 것들 중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테스트 케이스를 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저희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챗 GPT에다가도 물어봐도 이제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뭐 사실 저게 머신러닝이다 보니까 답을 안 읽어보긴 했는데 뭐 하여튼 잘 썼겠죠.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이거죠. 프로그래밍엔 정답이 없지만 이제 오답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찾기 위해 또 오답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짜야 되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테스트를 짜야 할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왜 드리냐면 테스트 케이스를 짜두신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짜거나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의 의의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작성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아무래도 웹3 빌더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냥 예제 자체를 웹3에 있는 그 디파이 프로토콜로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드 베어링 토큰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여기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스테이킹은 이제 저희가 유저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 토큰을 받으면 클레이스왑이나 뭐 코코넛스왑이나 토큰을 넣으면 이제 일드 파밍을 하게 해주는 그런 그 각각 디파이 프로토콜에 알아서 잘 파밍하는 스트래티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테스트는 뭐 3개 정도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유닛 테스트, 그다음에 뭐 통합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뭐 인수 테스트라 해서 유저 시나리오를 뭐 기반으로 하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는데 뭐 쉽게 설명해서 그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온체인 데이터에 영향 없이 저희가 각각 함수들이나 각각 라이브러리들의 펑셔널리티를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터레스트 계산식이 정상인가라는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calculate interest라는 함수를 만들 때 이제 지금까지 벌어들인 금액과 그다음에 뭐 지나간 블록 넘버를 넣었다고 했을 때 그 리턴 값이 저희가 expectation 하고 있는 값과 동일한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뭐 온체인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스왑에 뭐 OUSDC를 디파짓하는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클레이스왑에 넣어두고 이제 기간이 뭐 클레이스왑 같은 경우는 그 스왑 이벤트가 일어나야 보상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이벤트를 어떻게 뭐 목업 데이터를 넣던지 에뮬레이션을 해서 그 받은 이율이 받은 이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예상 이율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시나리오대로 저희가 좀 규모가 큰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OUSDC를 가진 유저 A가 그냥 정상적으로 OUSDC를 어프로브하고 저희 그 프로토콜에 스테이크를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일부분만 언스테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언스테이크 롤을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막 리버트를 내는 트랜잭션을 뭐 마구마구 보낸다든지 뭐 그 좀 악의적인 공격처럼 보이는 그런 트랜잭션을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희가 봤었던 조금 흔한 실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뭐 테스트 케이스를 잘 짜고 못 짜고는 사실 바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논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저희가 많이 봤던 실수는 이제 그 continuous integration 과정에서 테스트가 박살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실제 API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겠죠. 이때 이제 그냥 테스트 케이스를 지워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개발자들 사이에서 밈으로도 좀 유명한데요. 그래서 뭐 여기에 Do you test your code?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yes까지 보이지만 이 칼집을 다 빼면은 이제 어제 그냥 안 돌아가길래 테스트 코드를 다 지워버렸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커밋할 때는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고치지 하고 있다가 이게 까먹고 디플로이 될 때까지 안 고쳐진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버그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아니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에서 잡혔어야 되는데 왜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이름도 있어요. 그 기능을 테스트하는. 근데 이제 왜 안 잡혔을지를 찾아보니까 이제 블레임을 다 뜨고 보다 보니까 테스트 케이스가 그냥 삭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true를 반환하는 막 테스트 케이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짤 때 이제 개발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맞는 값만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아예 진짜 익스트림한 케이스는 구현한 함수의 반환값을 들고 와서 근데 이제 이거를 함수 프롤로그에다가 저장해 놓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반환값을 assert equal이나 이런 거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
그냥 원체 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퀄리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드를 잘못 짜도 테스트 케이스는 항상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엣지 밸류나 아니면 익스트림 밸류들을 테스트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냥 잘 돌아가는 값들만 테스트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뭐 TVL 높은 프로덕트에서도 테스트 이렇게 짜가지고 문제 있었던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10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뭐 파생 상품 컨트랙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를 짤 때는 10배의 레버리지를 땡기는 테스트 케이스를 짜야 되는데 이제 2배만 짜놓고 이제 레버리지 테스트 케이스라고 그냥 명명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11배의 레버리지가 가능했었던 버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주의를 해주셔서 네,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 이제 오디트를 할 때 기간을 더더욱 단축시킬 수 있고 네, 더 좋은 보안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테스트가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질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테스트 과정이 일단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식 닥스에서 뭐 제공해주는 그 다큐멘테이션도 조금 적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항상 클라이언트들과 얘기할 때 답을 해주시는 게 뭐 테스트넷에서 배포를 하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디플로이도 해야 되고 블록 마이닝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n분씩 소요되고 뭐 잘못 한 줄 고쳐야 될 때도 그냥 그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 타임싱크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이제 보통 많이들 쓰시는 하드햇 같은 경우는 폴킹 기능이 있긴 한데 뭐 가나슈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내부 캐시를 하지만 이 자바스크립트로 짜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고 메모리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느려서 안 하게 돼요. 네, 두 번째 이유죠. 테스트 과정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밑에 적어놨는데 이 구글이 리서치한 거기도 하고 웹사이트도 3초 안에 안 뜨면 다들 나가시잖아요. 저도 그것처럼 테스트 케이스도 3초 안에 안 끝나면은 사실 그냥 다 컨트롤 C 눌러버리거든요. 아니면 그냥 지우고 실행을 안 하고 하거나. 그래서 테스트도 이제 3초 안에 끝내야 되고 그리고 저희 GitHub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그 코드 버전 컨트롤하는 그런 서비스에서 CI를 붙여야 되는데 그 CI 인테그레이션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 하드햇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의 그런 안 좋은 버전 관리와 프로젝트 관리 파이프라인 때문에 그 노드 그 npm 인스톨하고 막 이러면 진짜 엄청 느리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드햇 같은 경우는 솔리디티를 공부를 했는데 아니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로 이걸 또 짜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상 이 유인트 256을 또 지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 빅인트의 라이브러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숨겨진 임플리시트한 엄청나게 많은 API들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교할 때도 이제 그냥 저희가 흔히 쓰는 부등호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내장되어 있는 뭐 GT나 greater than이나 뭐 less than 이런 함수들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리더빌리티도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재작년쯤에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좀 규모가 큰 VC에서 러스트로 만들어낸 이제 엄청나게 빠르고 가볍고 좋은 그 러스트로 짜져 있기 때문에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러스트 뭐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로우 레벨 랭귀지를 하는 로우 레벨 랭귀지로 만들어진 프로덕트는 대부분 잘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그 언어에 대한 러닝 커브가 크기 때문에 그 컴퓨터 사이언스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잘 하는 사람들만 조금씩 뭔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버그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라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파운드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 케이스 할 때 팁들이 있어요. 뭐 전체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할 때 리버트를 뭐 한 번에 좀 탐지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트릭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이제 뭐 폴즈랑 캐스트랑 뭐 MVL 이런 애들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약간 컨셉 자체는 그 대장간 컨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뭐 그 철 녹이는 용광로, 뭐 하나는 그 모루 있잖아요. 그 철 두드리는데 뭐 이런 것들로 네이밍을 붙였는데 혹시 개발자분들은 네이밍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들은 뭐 요거는 그냥 GitHub 리드미에서 뽑아온 건데요. 크게 저희가 해볼 만한 거는 일단 그 솔리디티 컴파일러를 오토매틱하게 디텍션 해주는 그런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러스트를
러스트를 짜는 사람들이 짜서 그런지 되게 스트릭트해요. 그래서 그 뭐 컴파일러 버전이 다른 것들을 임포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임플리시트하게 보여 있는 문제나 아니면은 그 임포트 리컬전에서 막 오버라이드 막 깨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개발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 자동으로 디텍션 해주고, 그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솔리디티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직관적인 케이스가 가능하죠. 뭐 유니티 256에 대한 서포트라든지 뭐 그 데시멀 프리시전 뭐 로스 나는 것까지 정확하게 다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버즈 테스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뭐 함수를 하나 만들었을 때 이 값들의 인풋을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테스팅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디퍼런셜 퍼징이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두 개의 함수를 구현한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니 수합도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덱스 함수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이 함수들의 똑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것들을 좀 커버리지를 넓혀가면서 그 버즈 테스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할 때 좋은데 Fast Remote RPC Forking 모드라고 해가지고 블록의 특정 스테이트에 이제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진짜 어떠한 프레임워크보다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냥 커맨드 하나로 실행할 수 있고 그 GitHub CI 붙이는 것도 한 10줄이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러스다 보니까 한 1초 이내로 다 끝나요. 일단 테스트 파일을 들고 왔는데요. 뭐 저 일단 테스트 컨트랙트를 상속을 해야 되고요. 쟤는 그 DS 테스트 기반이고 그것들에 있는 버그나 이제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으로 별로인 것들을 좀 갈아엎은 그런 산물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다 보니까 셋업 코드들이 있고요. 셋업 코드는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되기 전에 이제 한 번씩 돌면서 스테이트들을 다시 초기화를 하는 그런 그 펑션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테스트로 그 카멜 케이스 테스트 펑션들인데요. 네이밍이 앞에 테스트 프리픽스가 붙은 모든 펑션들을 돌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나 뭐 중간중간에 그냥 그 어설션 할 수 있는 다양한 API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어프로크시메이트하게 어설션 하는 것도 가능하고, 왜냐면 데시멀들 날아가니까 프리시전 때문에. 그래서 뭐 실행 결과는 이거는 진짜 그 벌버스 모드로 본 건데 뭐 리턴 밸류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인터널 트레이스 로고도 저희가 다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리버트가 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클레바나 뭐 클레이스와 뭐 코코넛스와 뭐 이런 수압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이랑 통신을 하다가 그냥 죽는 경우 디버깅 하기가 꽤나 힘들거든요. 다른 것들 쓰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스 로그로도 디버깅을 할 수 있고 소스 코드가 있으면은 소스 코드 레벨로도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은 그냥 EVM으로 그 오코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나 뭐 각각 스테이트 그 스택 트레이스나 이런 것들 다 잘 찍어줘서 좀 더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리버트나 아니면은 어설션 페일이 났을 때 이제 좀 더 프렌들리한 리턴 값과 std 아웃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API나 이런 것들은 저기 파운드리 북 API 다큐멘테이션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핸즈온 엑설사이즈는 언젠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긴 하겠네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하드햇을 많이 쓰니까 일단 갖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러스 기반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뒤에 벤치마크 있는데 보시면 놀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솔리디티 기반 테스트도 제공을 합니다. 이 솔리디티로 짜는 게 왜 좋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점. 근데 뭐 사실 다 언어 패러다임이 비슷해서 뭐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구립니다. 느리고 뭐 비긴트나 뭐 데시멀 처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 어싱크로너스한 무언가들 때문에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실행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EVM이나 블록체인에서는 좀 맞진 않죠. 그리고 어차피 러스트다 보니까 멀티 프로세싱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테스트 케이스가 다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CPU 코어를 늘리면 늘릴수록 테스트는 그냥 멀티플로 빨라집니다. 자바스크립트와는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단순한 유닛 테스트 말고도 워킹한 데이터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하는 게 사실 커맨드 한 줄로 그냥 다 끝나고 따로 뭐 셋업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파운드리에서 얘기하는 게 그 러스트의 그 토키오라고 하는 엄청나게 빠른 어싱크 IO 그 HTTP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걸 써서
상당히 빠르고요. 물론 노드 스펙에 따라서 노드에서 데이터를 뽑아오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네, 느려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블록 스테이트나 실제 그 EVM 컨텍스트를 바로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하드에서도 지원하는 어카운트 임퍼스네이트 하는 거나 아니면 블록이나 타임스탬프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와프 해버릴 수도 있고요. 뭐 이것도 뭐 하드 같은 경우도 올해 3월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 전부터 네,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뭐 한번 써보시면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네, 강을 건너게 되십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빠른가는 예를 들어서 그냥 콜드 빌드를 그 유니스왑 V3를 빌드했을 때 하드햇은 12초 정도 걸리고요. 그 파운드리의 그 포지가 이 프레임워크거든요. 이 포지 같은 경우는 3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멀티 프로세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코어가 늘어나면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요. 또 근데 사실 체감상 한 100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리고 캐시도 엄청 잘 돼 있어서 한번 캐시해 놓은 거는 그 인크리멘탈 빌드라고 해서 저희 뭐 G++나 뭐 이런 거 빌드하면은 실제 변경된, 그러니까 저 항상 얘기하는 게 한 파일에 모든 거를 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C 프로그래밍 할 때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코드가 막 2000줄 이렇게 파일 하나로 남겨놓으면 뭐 한 줄 수정해도 그거 다시 다 빌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도 뭐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서 바뀐 부분만 잘 네, 빌드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뭐 단점 같은 경우는 그 배포적인 측면에서 좀 구려요. 캐스트라는 커맨드 라인 통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행히도 하드웨어과 인테그레이팅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뭐 디플로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이제 복잡한 익스펙티드 밸류 있잖아요.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포문을 막 한 1000번 돌아가지고 연산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드웨어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GK 프로브를 생성해야 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실제 뭐 픽스 포인트를 연산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컨스턴트하게 비교하는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극복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에서 파운드를 써보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일단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EVM 컴패러빌리티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EVM 타겟으로 만든 대부분의 SK나 프레임워크가 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뒤에도 이 안 웬만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운드리 그 리드미 가시면은 그냥 튜토리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커맨드 3줄 치시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파운드리 TOML 파일에 이더 RPC URL을 저희 그냥 퍼블릭 RPC 공개해 주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네,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공개된 노드는 아카이브 노드로 돌리면은 UGB와 어떤 트롤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패스트 싱크로 돌아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뭐 하루 이틀 과거의 블록을 액세스 하려고 하면은 그 미싱 트라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테이트는 이제 날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에러는 그냥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 카스 쓰시면은 뭐 홍보는 아닌데 아무튼 카스 쓰시면은 네, 되게 빠르게 네, 예전 블록도 다 제공이 가능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로컬에 아카이브 노드 만드셔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 노드를 좀 개인이 운영하는 게 뭐 이거는 이더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사스를 쓰시면 네,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클레이튼에 풀리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뭐라 해야 되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첫 번째로 일단 이더리움과 하드포크 되는 블록 시점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뭐 포킹을 했을 때 프리컴파일드 되는 주소라든지 아니면은 그 옵코드에 대한 그 비헤이버가 뭐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클레이튼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스테이트가 깨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엄청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전 지금까지 하면서 크게 문제됐던 적은 없긴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그 가스를 프로파일링 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걸 하려면은 클레이튼 전용으로 좀 가스 관련된 처리가 필요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블록 가스 리밋이 다른 거, 그다음에 가스 프라이스 고정적인 뭐 이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그 카스를 공식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RPC 헤더를 추가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더 같은 경우는 대부분 헤더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URL에 그 토큰 넣고 하는 RPC들이 대부분 있어서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엠빌이랑 같이 써서 꼼수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아까 그 향후 추가된 옵코드들 지원인데 대부분 EVM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 클레이튼의 스페시픽한 치트 코드들을 좀 추가를 하는 기능이 되면 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카운트 타입이라고 해서 뭐 레거시 어카운트나 아니면 피만 낼 수 있는 어카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코드들이 뭐 재단 차원에서 뭐 개발이 되면은 네,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되면은 조금 더 오디팅을 잘 받고 뭔가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항상 연락 주시고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품도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 랜다운 그거 다들 해주시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뭐 지금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트위터 DM이나 뭐 저 그 앞에 FMI 핸들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하나 정정할 게 아카이브 노드가 있어요. 있기는. 바오밥은 그래요? 바보? 있어요. 근데 퍼블릭하게 제공한 게 있긴 합니다. 아, 그걸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내부에서 그 뭐라 해야 되지? 로드 밸런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5번 보내면 한 번은 답이 오긴 하던데. 아, 그래요? 네. 아, 그건 네,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아까 GKP 쪽 그 테스트하는 거는 네네. 파운드리로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네네. 통합돼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나은 거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그 파운드리의 테스트 케이스들은 다 EVM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치트 코드라고 해서 특정 주소로 스태틱 콜을 보냈을 때 이제 그거를 러스트 코드에서 핸들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EVM에선 저희가 로컬 그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0x 뭐 1337 이런 주소에 스트링으로 파일 로케이션을 보내면은 이제 러스트가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파일을 읽은 다음에 리턴으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 값에 뭐 예를 들어 제로 날리지 프루프를 생성한다든지, 그러니까 프루프 생성하는 거는 되게 큰 코스트니까 이거를 EVM으로 돌리면은 테스트 코드 실행하는 게 상당히 느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 실제 인스트럭션 코스트가 큰 것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외부 그냥 실행된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좋은데, 이제 파운드리에선 걔네를 지원을 안 하니까 하드햇으로 걔네는 테스트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하드햇이랑 같이 쓸 수도 있게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라이트한 테스트들은 다 파운드리로 돌리고 좀 그러니까 무거운 값들을 생성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은 테스트 케이스 할 때 컨스턴트 값 넣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제 뭐 사이드 이펙트나 아니면은 향후에 좀 새로운 코드가 변경될 때마다 그 콘스턴트를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좀 타입스크립트나 그 테스트를 빼서 하드햇으로 네, 그런 쪽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진행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안 켜진 것 같은데. 안 켜졌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띠오리에다가 이제 어디트를 맡기면은 네네. 그러면 스태틱 어널리시스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이나믹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개발자 입장이 아닌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시큐리티 오디트나 뭐 오디트를 받았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무슨 이제 그 회계 회사에서 네네. 이제 뭐 어떤 대기업에다 감사를 해가지고 회계 감사해가지고 뭐 얘네가 잘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기대를 많이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실제로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것까지 혹시 이제 띠오리에서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오디트하는 범위가 상당히 조금 스펙트럼이 넓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보안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뭐 근데 이것도 사실 오디트하는 기간이나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컨트랙트나 프로토콜에 대한 리스크 어널리시스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아, 그래서 뭐 크게 아까 뭐 레버리지 케이스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 각각 체인마다 뭐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뭐 알비트럼이든 옵티미즘이든 이 뭐 파생 상품 컨트랙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이 레버리지가 적정한 수치인가 뭐부터 시작해서 뭐 오더북 같은 걸 할 때 이 뭐 뭐라 해야 되지 마켓 메이킹 하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그러니까 적은 양의 볼륨일 때는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오프체인의 그런 마켓 메이킹 하는 애들이 멈출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부터 다 진행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디파이 전문가들이 좀 있어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럼? 저희 그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그 파이낸셜 지식들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쪽을 아마 다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마 최근에 뭐 한 오딧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오딧들이 대부분 NDA가 걸려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 좋은 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뭐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좀 버그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공개를 다들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찾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최근에 이제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은행이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을 해서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저희 그 리스크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것들도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 이런 테일 리스크가 좀 크게 발동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네, 멘션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이 두 개로 끝이고 시간도 적당하게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저희 그 아까 얘기했던 추첨을 할 예정인데 그거부터는 사실 저희가 녹화를 안 했으면 좋겠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온라인은 진행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온라인에 지금 한 7분밖에 안 계시긴 해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녹화 없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에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로 그 정식 온라인 미더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